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베트남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을 겪어보고 너무 인상 깊어 나도 베트남에 살아볼까 꿈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베트남에서 살고 장기 체류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은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이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서 느낀 동상이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산을 아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딱 분위기가 보면 한국으로 따지면 8, 90년대가 떠오르는 한창 성장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인들 시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아이템들이 확실히 보이기도 합니다. 사업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와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성장세의 시장성이라는 것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보고 접근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베트남을 만만하게 보시고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인데, 베트남을 이미 겪어본 제 입장에서 이런 발상은 안전장치가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베트남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인데, 베트남 창업에 있어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시장조사도 물론이거니와 베트남 현지에 직접 와서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을 가지고 믿을만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면서 진행을 해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무작정 본인 아이디어 하나로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현지 사정이 밝은 한국 교민들에게 호구 잡히기 십상입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에 베트남에 사업하러 왔다가 크게 손해를 보고 눌러 앉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오면 친절한 얼굴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돈만 뜯기고 그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 하죠.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죠. 베트남에 특히 현지 한국인들, 그냥 듣기에 그럴싸한 그런 멍키 비즈니스를 하는 방구석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검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현재 제가 보기에 중국이 하던 짓거리를 그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중국이 초창기에 경제정책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를 해서 그 기술과 노하우를 빼먹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해왔거든요. 제가 보면 베트남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장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사업하는 데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설비를 대부분 베트남 현지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베트남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현지에서 창업하는 것은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자국 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현지인의 도움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보면 처음에 외국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세금 부분이 만만치가 않고 또 절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현지인 이름으로 법인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 이름으로 법인을 내는 것과 현지인 이름으로 법인을 내는 것이 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 기준과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 난이도와 규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법인을 내면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법인을 내고 그 법인을 이용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답이 없어요. 그 문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베트남 사법부에 횡정소송하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전 재산을 뺏기고 빈털터리 돼서 한국으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보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실제 경험한 것인데 이걸로 재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단 얘네들이 하는 말의 취지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로 법인이 설립이 가능한데 네가 현지 법을 어기지 않았냐, 왜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했냐,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었어요. 현재도 이런 재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장들이 개털돼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베트남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이 차단되시는 분들도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몇 년씩 베트남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이런 불합리함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멋모르고 베트남을 사업하기 만만한 나라로 보지만 실제 외국인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돈 벌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 베트남 현지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업자가 명의에 대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한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쓸 게 많은 게 베트남에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돈을 벌기도 해요, 사실. 근데 베트남 현지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베트남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제재가 좀 많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도 은행이나 정부의 영향력 때문에 경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저는 경험해봤고요. 실제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니 이 소득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올 때 5만 불을 가져온 거를 근거로 봐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불을 가져오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소명하니 5만 불까지는 송금이 된다 하더라고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내 돈인데 내 돈도 마음대로 송금이 안 돼요. 사업 얘기는 한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 여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국에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점점 어려워지고 한국 남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꿈은 꿈에서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보면 베트남에 오기 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국 남자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딸뻘 되는 베트남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 있으면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이게 연출이고 설정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현지 여성과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연애하는 영상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편견이 아무래도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여러모로 쉽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사실 국제결혼이 아무리 결혼을 돈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돈으로 연애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베트남 여자와 결혼까지는 할 수 있는데 결혼 생활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내를 매개체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베트남에서의 사업적인 성공은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베트남 아내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정말 생각 많이 하시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베트남 아내와 당사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베트남에 정착한다 치면 우리도 엄연한 외국인인 만큼
문화적인 부분이나 생활 습관이나 경제의 개념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많은 오해와 이에 뒤따르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어적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해서 감정의 소통이 어렵다 보니 작은 오해들이 점점 쌓여서 가끔 보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베트남 아내도 컨트롤 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아내를 통해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가 한국에 있을 때나 베트남 여자에게 대접받지 베트남에서 사는 경우에는 베트남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현지 여성과의 교제가 필요한 게 현실인데요. 실제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정상적인 베트남 현지 여성을 만나려면 현실은 한국 못지않게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한국 남자가 돈 있으니까 접근하는 여자들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리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도 보면 외국인인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성의 마음을 얻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한국 못지않게 어렵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로 베트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느낀 베트남 사람의 성격,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인접국으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베트남은 예전부터 이권 판단이 빠르고 외교적으로도 조율이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베트남이 외교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대처도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 왔고, 보통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 하면 아오자이, 농사짓는 순박한 모습, 시골의 선한 미소,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트남 하면 예쁜 여자, 특히 어리고 예쁜 여자,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베트남에서 살아본 저의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실제 베트남 사람들을 겪어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은 현지 사정에 박지 않은 돈 많은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만 된다면야 얼마든지 빨대 꽂아서 빨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죠. 보통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한테 빨대 많이 꽂죠. 이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그런 남성들을 코리안 ATM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진짜 베트남에 기반이 하나도 없다면 베트남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고 어차피 언젠가는 돌아갈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 쓰고 그냥 좀 피해봐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나의 100원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1000원의 손해를 보든 만원의 손해를 보든 이런 것에 아랑곳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한테요. 현재 베트남은 도시, 시골 가릴 것 없이 산업화되고 현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만큼 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꼭 지켜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너가 최대한 빨리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트남 직원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 확실하게 밟아줘야 향후에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직원 중에 성향이 괜찮은 그리고 똑똑한 중간 관리자를 픽업해서 매니저로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 관리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일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사업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한국인 직원하고 현지인 직원을 채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면 한국인 직원들은 이직률이 높아요. 한 1년, 2년, 더러는 6개월 이렇게 빨리빨리 이직을 하죠. 근데 베트남 현지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은 저랑 오래 일했던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베트남 직원들이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보면 텃세가 심하고 월급 많이 받는 한국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고 업무적으로 미숙한 한국인을 자기 아래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요. 베트남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이
일도 못하고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본인보다 급여가 높고 그러면 정말 질투를 합니다. 업무를 요청해도 당연히 해줘야 할 업무인데도 일부러 무시하고 일부러 엿먹이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비웃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베트남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직접 겪은 겁니다. 이거는 제가 베트남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면 이 사람이 베트남에 대해서 경험이 좀 부족하다면 제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베트남 현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더라도 베트남에서는 돈이 사람을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가더라도 가급적으로 금전거래는 하지 말고 현지인들과 일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선은 지켜라.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있다면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해라. 되게 이런 말들 처음에 하면 그냥 대충대충 듣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베트남스러운 생각과 베트남식 대화법을 알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그 마음의 자세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고 그 나라 언어만 사용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이건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행객으로 관광 삼아서 베트남에 잠깐 오고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베트남 현지에서 일하면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좀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오시면 언어 문제 때문에 갈 곳이 제한적이고 먹을 게 제한적이다 보니 생활이 극히 제한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의반 타의반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적응에 실패해서 베트남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향수병이나 우울증을 겪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제 경험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대도시라고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살만한 곳은 하노이 미딩이나 호치민 푸미은 같은 주로 한인 밀집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영어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베트남 사람하고 영어로 얘기하려니까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고 악센트도 이상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베트남에서 정착을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트남에 입국하시면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어학연수 과정을 신청을 해서 베트남어를 직접 배우십시오. 그러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면 간단하게는 쓰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베트남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베트남 정착에서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언어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베트남 생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도 공권력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치안이 비교적 안정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치안의 기준을 한국을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동네인 것 맞습니다. 가만 보면 소매치기, 절도, 노상방뇨 이런 자잘한 경범죄는 그냥 베트남 거리 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시민의식이 낮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실제 베트남에서 경험했던 거 몇 가지 얘기해드리자면 제 아는 지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통공안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샬라샬라하고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지인분이 지갑에서 100만 동 딱 꺼내서 살짝 넣어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제가 많이 느낀 건데 교통 단속할 때 정말 삥 많이 듣고요. 그리고 시청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이런데 일 때문에 갈 일이 종종 있거든요. 사업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뒷돈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찾아와요. 그래갖고 뭐가 잘못됐다 장사 못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결론은 돈 줘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니저 시켜서 한쪽으로 가서 살짝 얘기하면 돈 줘서 보냈다고 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당연시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물려서 베트남은 아직까지 부정부패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실제 살면서 사업하면서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정냄이 뚝 떨어집니다. 그 외에도 뭐 국제결혼 서류 하다 보면 결혼 인증서 받을 때 요즘에 1000만 동, 2000만 동 뇌물 받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베트남 길거리 가다 보면 여자하고 여자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거는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베트남 남자가 바람을 폈는데 여자가 현장을 덮친 거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지금 쥐어 패고 있는 거죠. 한번 기선을 잡혔기 때문에 그냥 맞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 경우에. 그러다가 좀 회복이 되면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대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아요. 우리 한국 같으면 누가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병풍 딱 쳐가지고 못 나가게 링을 만들어주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치고받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하도 많이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게 돼요. 뭐 1년에 한 두어 번은 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여자끼리 난투를 하거나 또는 여자 둘이 와서 그 바람핀 여자 꽤 활딱 벗겨가지고 나체로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쇼킹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옆집 부부가 싸우는 거 봤거든요. 근데 살벌합니다. 남자가 인정사정 안 봐주고 주먹으로 풀스윙으로 여자를 때려요. 근데 여자도 가만 안 있어요. 뭐 들 수 있는 것 있으면 다 들어가고 남자 막 후드러 까거든요. 그렇게 부부싸움 합니다. 그러고 남자 만신창이 되고 여자 만신창이 되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또 잘 지내는 거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을 보면 친근한 웃음 뒤에 좀 싸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확률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보다 착한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범죄도 많고, 또 이게 더운 나라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요. 왜? 한번 화내면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강하고 호전적이기 때문에 절대 서로 잘 안 건드려요. 베트남 사람끼리도. 근데 일단 싸움이 나면 그냥 유이푸시 저리 가라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칼 들고 설치는 건 기본이고 여자 쥐어 패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면 다재다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베트남에서 큰 소리로 말하고 함부로 베트남 사람 대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직원들 뽑아가지고 직원들한테 처음에 얘기해주는 게 베트남 직원들한테 절대 크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제대로 트러블 걸리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괴롭히더라고. 베트남 사람 막 나갈 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항상 긴장을 하고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들 좀 경계하면서 생활하는 자세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생활에 관계된 얘기인데요. 음식이라는 거는 분명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살아보니까 북부 음식이 남부 음식보다는 그런 대로 맞더라고요. 저는 북부 스타일의 음식이 제 입맛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북부는 재료들이 담백하거든요. 향신료를 많이 안 쓰고, 그런데 남부는 먹기 괴로울 정도로 향신료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쌀국수만 해도 스타일이 틀려요. 이게 베트남이고요. 보통 베트남에 와서 여행하면서 고급 식당에서 한두 끼 현지 음식 먹는 것과 베트남의 현지에서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도 뭐 베트남 오래 다니면서 베트남 음식 잘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제 베트남에서 살아보니까 혼자만의 착각이라는 것을 아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리더라고요. 뭐 특히 고수나 알 수 없는 향신료들 때문에 입에도 못 대는 음식이 많다는 것이 판명이 났고, 실제로 그 알 수 없는 향신료들 때문에 도전했다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설사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베트남에서 살기를 희망하신다면 베트남 로컬 식당에 가서 평상시에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현지 음식도 먹어보시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어렵다면 어떻게 이겨내
이겨낼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베트남도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향신료가 무척 세요. 그러면 음식을 먹기가 괴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 만약에 베트남에 정착하고 싶으시다면 한국 식자재를 파는 대형마트 인근에 집을 렌트를 한다거나 하노이 미딩이나 호치민 푸미흥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에 베트남에서 생활하자면 진짜 남녀노소 피해가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바퀴벌레하고 쥐일 것입니다. 실제 사이즈를 못 봤다면 말도 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나라 바퀴벌레나 쥐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베트남 살 때 직접 겪은 일인데 바퀴벌레가 무슨 탁구공만 해요. 저는 무슨 장수벌레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바퀴벌레래요. 그리고 쥐가 막 무슨 고양이만 해요. 뻥 좀 보태면 무슨 뉴트리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데 한 1년 2년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친구들한테 쥐가 왜 이렇게 크냐 물어보니까 이것은 베트남 하수 시스템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보통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럴 때는 그냥 하수도에다 막 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수구에 쌓이면 쥐나 바퀴벌레가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진짜 한국에서 살면서 1년에 한 번 바퀴벌레나 쥐 보기도 힘든데 베트남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고양이만한 쥐 보고 탁구공만한 바퀴벌레 보면 얼마나 시겁하겠어요. 이런 거하고 친해져야 베트남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에 살려고 하면 별다른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수긍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베트남 현지 로컬에 안 살고 그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까지 부자 동네에 사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베트남의 부정부패, 공안 문제, 상대적인 괴리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긴 했지만 막상 또 한국에 돌아오니까 베트남에 다시 가고 싶더라고요. 베트남에 살 때는 정말 베트남이 싫고 한국에 돌아가야지 하면서 거주 환경이나 열악한 사업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베트남을 욕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트남이 좋으니까 다시 가려고 하겠죠? 또 구독자분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느꼈던 점을 남겨주시면 새로 베트남에서 생활을 꿈꾸거나 사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